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이 한국산 무기 많이 사나요? 2. 보통 중국이 티베트를 소나기에 쥐고 있는 이유가? 3. 한국 역대급 전력 강화 예고. 벌벌 떠는 중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이 한 해 국방 예산 총액인 70조 원을 한국에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여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믿기 어렵고 이러한 대규모 구매 소식은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미국산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변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일본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은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이렇게 갑자기 대규모 구매 소식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과의 양국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으로 인해 일본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일본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함으로써 군사적인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일본이 지역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 상태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일본의 안보 정책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은 여전히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배경과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정부와 관련 당국자들의 발언이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며 국제사회는 일본의 이러한 선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30조 원 규모 무기 계약에서 한국에 24조 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외신들은 한국이 폴란드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기를 팔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한국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줬는데 2차 수출 협상 과정에서 폴란드가 이보다 많은 24조 원 대출 금융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반박했습니다. 르제츠코프스카 장관은 폴란드가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에서 760억 주어티, 약 24조 원을 대출받았다는 폴란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폴란드가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마리우스즈 블레스크작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이달 초 3일간 방한한 이후 언론의 흔선이 빚어진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청중의 질문에도 추가 대출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폴란드가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폴란드 정부는 이미 서명된 계약에 대해 이행 중으로 계약 내 자금 조달이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로의 군사 장비 인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폴란드가 24조 원을 대출 없이 한국에 현금으로 건넨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방 지출은 국방 개선을 위한 군사 장비 구매뿐만 아니라 군대 확장, 현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폴란드 군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자금 조달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추가 신용 대출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부터 820대의 전차와 360문에 달하는 자주포를 폴란드가 사들일 것이라면서 총 3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한국에 전액 현금으로 깔끔하게 지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24조 원 대출을 조건으로 걸었다는 소식은 가짜뉴스였고 오히려 폴란드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통째로 한국에 맡기겠다는 파격 발표까지 했습니다. 한국 기업 수주는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8천억 원 가까운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마르친 호라와 마르신 호랄라 폴란드 신공항전권 대표는 2022-2060년도 복합운송업의 STH 기본계획 승인 신청서를 폴란드 인프라부에 제출하기 전 투자를 둘러싼 13개 자치단체의 당국과 협의를 거쳤다며 관련 내용을 ULC의 승인과 국방, MON 및 기금 및 지역정책,
MFIPR 의 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기존 관문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할 만큼 규모가 엄청납니다. 사업 규모는 약 10조 원, 74억 유로에 달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인천공항공사에 무려 12.5%의 지분을 주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단순히 돈만 대주고 수익만 챙기는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폴란드 공항의 경영까지 관여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이렇게 공항 운영권을 한국에 준 사례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항뿐만 아니라 초대규모 폴란드 철도망 공사도 한국 기업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공사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신공항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2034년까지 약 670km 길이 고속철도 노선을 포함하는 전체 연장 1789km 철도망을 구축하는 초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한국이 짓는 폴란드 신공항을 중심으로 폴란드 전역 10개 방향, 12개 노선의 철도를 한국이 짓는 기적같은 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대박에 이어 구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던 체코까지 한국산 전차 대규모 구매를 발표했습니다.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KODITS가 분석한 체코군 신형 전차 구매 추진 동향에 따르면 체코 국방부는 전력 보강을 위해 2027터부터 2030년 신형 전차 50터부터 70여 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독일 크라우스마파이의 신형 레오파르트 EH7 플러스 IA8, 한국 현대로템의 K2 흑표, 미국 크라이슬러 디펜스의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후보 모델로 검토 중. 한국산 전차가 독일산이나 미국산보다 성능은 훨씬 뛰어난데 가격은 더 저렴하다 보니 한국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체코 국방부 차관 출신 군사 전문가 밀란 미쿨레츠키는 독일산 전차 레오파르트 EA4S는 1980년대 중반에 생산된 T-72와 별 차이 없는 구형 모델이라며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는 측면과 포탑 부분이 재래식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신형 EA7 플러스 또는 EA8 모델 구매 시 인도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전했습니다. 반면 빨리빨리의 나라 한국은 무기까지 총알 배송한다며 실제 최근 폴란드에 한국이 총알 같은 속도로 전차를 배송한 것은 너무나 놀라웠다고 전했습니다. 루마니아도 한국산 무기를 조 단위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총 2단계에 걸쳐 2조 5천억 원어치 자주포를 구매하는 방안을 국회가 승인했다며 1단계로 자주포 54문을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도 독일과 미국, 한국 전차들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산이 최강이라며 이제는 한국산이 미국산마저 뛰어넘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5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며 예정된 계약 물량까지 고려하면 점유율이 70%에 달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폴란드와 체코, 루마니아의 파격 제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제안한 파격 제안에 비교하면 말이죠. 일본의 싱크탱크와도 같은 한 단체는 일본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한국으로부터 최대 70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70조 원은 일본의 한 해 국방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로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에 수차례 침투하며 의협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육해공 대부분 무기들이 노후화되어 실제로 전쟁이라도 난다면 일본은 순식간에 초토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한 해 예산을 보면 정부 예산의 20% 이상을 일본 정부가 빌린 빚이나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가 그동안 일본 정부가 마구잡이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방 예산은 많이 쓰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육해공 무기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한 번에 다 바꿔야 하는데 미국산 무기를 사자니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일본 기업들이 만든 무기를 쓰자니 성능이 너무 뒤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산 무기는 중국산 무기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유일한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다고 일본 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가 너무 잘 나가 보디 질투만 하다가 이제는 인정하고 일본도 한국산 무기를 사야 한다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관련 성능은 경쟁 상대인 독일산 자주포 못지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방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비용을 많이 늘리지 못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파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 최대 부수의 신문으로 주로 보수적인 논조를 견지한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의 특정 산업군을 가감없이 고 평가하는 건 흔치 않은 일,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방위 장비 규격을 대대적으로 바꾸며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투기 등 방위 장비는 레이더 센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부품 교체나 유지보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비에서 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10% 이상에서 올해 약 30%, 2조 355억 엔까지 상승했다며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세계 최고인 한국산 탱크와 자주포, 공격용 헬기, KF-21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구수 13억을 넘는 중국은 거대한 대륙에 내몽골, 신장 위구르, 티베트, 광시 장족, 닝샤 후이족 등 5개의 자치구, 일치구를 두고 있습니다. 자치구란 중국 정부가 아니라 스스로 관리한다는 의미로 주민 중 소수민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자치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중 티베트 자치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국에서 분리 독립하려 몸부림치고 있지만 중국은 전세계적인 조롱과 받아도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보통 중국이 티베트를 소나기에 쥐고 있는 이유가 대량으로 매장된 천연자원과 인도와의 군사 충돌을 막아주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물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힘들기는 하겠지만 석유나 천연가스가 없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다릅니다. 인체의 70%가 물로 이루어진 덕분에 인간은 주기적으로 수분을 섭취해 줘야 하고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아마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생명의 젖줄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장강이라고도 불리는 양쯔강과 황하입니다. 그런데 중국인의 생명을 쥔 이 강들의 수원지가 티베트입니다. 양쯔강은 티베트 고원의 빙하에서 시작해 내륙을 관통해 황해로 합류하며 황하 역시 티베트 곤륜산맥에서 시작해 중국 한복판을 가로질러 바다로 흘러듭니다. 사실 메공강, 겐지스강, 인더스강 등을 포함 10개 이상의 강이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의 입장에서 티베트가 분리독립하는 순간 인민의 생명줄을 티베트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온갖 조롱에 시달려도 티베트를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인체의 약 70%가 불로 이루어진 인간에게만 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산업도 물이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불은 특이하고 특별하고 특출납니다. 그리고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라는 무기를 들고 나왔을 때 한국이 소가리를 했던 것도 일본이 이 물로 한국 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일본이 이마저도 수출 규제 해버린다면 반도체뿐 아니라 발전, 제약, 화학, 제철,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산업이 마비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아예 독자 기술로 일본의 독점 시장을 깨버렸습니다. 1965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대일청구권 협정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다시 말해 1965년 대일청구권 협정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협력이 시작된 것인데 사실 한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본에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늘 손해를 본 것이죠. 공식 집계가 시작된 1957년 2270만 달러를 시작으로 1965년 1억 달러, 2022년에는 241억 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무역적자 누적액이 한국 돈으로 750조 원에 육박하는데 2022년 기준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이 607조 원이니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산업화를 천명하면서 중공업 등 각종 제조업에 올인했는데 이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로 불리는 소부장이 필수적입니다. 공교롭게도 일본은 1970년대부터 관련 산업에 올인해 세계 최고의 소부장 생산국이 됐는데 한국이 산업 고도화를 이룰수록 대의리존도가 높아져 갔고 현재에 이른 겁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에 보복한다며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을 때 한국이 큰 위기를 느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국이지만 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나 부품, 장비들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이를 한국의 목을 조이기 위한 보복으로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그간 일본에 의존했던 소부장에 대한 국산화 바람이 불었던 것인데요. 그중 하나가 물입니다. 초순수 울트라 퓨어 워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로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순도를 가진 물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이는 20여 차례가 넘는 특수 공정을 거쳐 미생물과 중금속, 유기물, 용존산소 등 거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수소와 산소만 남은 물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가장 깨끗한 불 또는 반도체의 생명수라고 불릴 만큼 반도체 생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업용수인데요. 반도체를 피자로 비유한다면 반도체 집적 회로가 토핑이고 웨이퍼가 도우로 볼 수 있는데 이 웨이퍼를 씻어내려면 초순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12인치 반도체 웨이퍼 한 장을 만들기 위해 약 7톤의 초순수가 필요한데 이 외에도 수많은 공정 전후에 진행되는 세정 작업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 단지마다 생산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왜 초순수가 필요할까요? 반도체는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공정을 다루는데 공정 전후에 남은 아주 미세한 먼지 하나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 사이사이 초순수를 이용해 웨이퍼를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반도체 생산성, 즉 수율을 높일 수 있죠. 순수는 비단 반도체 생산에 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태양광전지나 LED 등을 제조할 때도 사용되는 보편적인 공업용수로 여과, 역삼투, 탈기, UV 산화, 이온 교환 등 총 25단계의 공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인 만큼 초순수 수요는 높은데 한국의 초순수 공정 설계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0%라는 점입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지만 직접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분야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는 일본으로 관련 기술 특허 71%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초순수 설비가 고장 나도 일본 기술진을 직접 모셔와야 수리가 가능할 만큼 의존도가 매우 높았죠. 한편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초순수 국산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 시공 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했죠. 국산 기술을 활용해 초순수를 직접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25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해 생산 플랜트의 설계, 시공, 운영 기술뿐 아니라 탈기막, 자외선산화 장치, 이온 교환수 등 핵심 장치 3종를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작년 말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시공한 실증 플랜트를 웨이퍼 제조회사인 SK실트론 구미 공장 부지에 구축했습니다. 현재 1200톤을 생산하는 1라인이 시운전 중에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핵심 장비 및 기자재는 외국산 장비를 사용했고 추가 1200톤을 생산하게 될 2라인은 1라인 초순수의 품질 검증을 마친 뒤 국산 장비를 사용해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2025년까지 하루 24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해 SK실트론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를 통해 공정 설계 및 운영 기술의 100%, 시공 기술 및 핵심 기자재의 60%를 국산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이렇게 국내에서 초순수를 생산하게 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제약, 바이오, 정밀화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한국산 기술로 만들어가다 보면 다른 나라의 자존심 굽히지 않아도 되고 더불어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부디 계획한 대로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강기동이라는 분을 직접 뵙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한국을 먹여 살리는 것은 반도체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기업이자 삼성반도체, 현 삼성전자, 의 전신인 한국 반도체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한국에서 반도체라는 싹이 트기도 전인 1960년대 미국 국방부의 대륙간 탄도탄, 미니트맨, 미니드먼, 극비리 프로젝트를 거의 혼자 이끌다시피 했던 반도체 분야의 대단한 선구자였는데
1973년 모든 걸 접고 한국에 돌아와 한국 반도체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그의 두뇌에는 선진국보다 20년 앞선 기술이 있었고 그걸 현실로 구현했지만 그는 어느 순간 쫓겨나다시피 미국으로 돌아가 은둔 생활 중입니다. 이 강기동 선생님께서 한국을 잠시 방문하시면서 직접 인터뷰를 요청해 오셨고 1973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는 통해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점을 대한민국이 중국의 발착 버튼을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중국이 가장 열등감을 느끼는 전투기인 F-35A 추가 도입을 드디어 확정 지은 건데요. 물론 단순히 중국을 열받게 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F-35A를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은 KF-21 락2가 완성될 때까지의 안보 공백을 완전히 메우게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F-35A 추가 확보를 포함해 중국을 직접 저격하는 역대급 전력 강화 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 두 가지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공개하고 속속들이 상세 스펙이 밝혀지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4.5세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스텔스 성능이 공개되자 중국은 말 그대로 입에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이 자신들보다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었을 리 없다는 건데요. 이와 반대로 주요 외신들은 KF-21이 장기적으로 F-35를 대체해 나갈 후보 기종이라고 분석하는 등 상당한 고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35가 비록 개발 과정에서 연구기간이 연기되는 등 다사다난한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결국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스텔스기라 평가받는데요.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건 KF-21의 잠재력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방증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고평가에 중국이 잔뜩 열받았는지 KF-21이 공개된 지 고작 사흘 뒤에 웨이보, 틱톡 등 각종 중국산 SNS에는 J-35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마치 우연히 J-35 기체를 발견한 것처럼 일반 시민의 계정을 통해 훈련 장면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중국식 프로파간다 수법인데요. 잠시 중국의 입장에 빙의하자면 대국인 중국은 한국이 만든 KF-21 따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그보다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긴 했다는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은연중에 정보를 흘리는 것입니다. 정말 졸렬하기 짝이 없는 행동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그런 주제에 공개된 J-35가 전문가도 헷갈릴 만큼 F-35를 빼다 박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J-35는 단순한 외형부터 레이더 배치, 심지어 파일럿에게 비행 정보를 표시하는 내부 HUD까지 F-35를 고스란히 베꼈는데요. 물론 겉모습이 닮았다고 속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인데요. 아직 개발 단계인 J-35 초기형에는 러시아 E-29의 RD-33 엔진을 모체로 한 RD-93의 카피품인 WS-13이 탑재되었고 최종적으로는 WS-13에서 추력이 3톤가량 늘어난 WS-19가 탑재되었습니다. 얼핏 봐도 어지러질할 정도로 복잡한 개 족보인데요. 결국 정리하자면 J-35의 엔진은 러시아 E-29 엔진의 카피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E-29부터가 F-16, 잘해줘 봐야 F-15와 동급인 기체니 J-35의 F-35의 성능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인데요. 아무리 스텔스기가 기동력에 제한이 크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짝퉁 엔진을 탑재한 J-35가 F-35를 따라잡을 순 없습니다. 사실 앞서 말했다시피 중국이 비공식 채널을 이용해 J-35를 공개한 건 어디까지나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는데요. 실제 성능이야 어떻고를 떠나 중국이 F-35급의 스텔스기를 개발했다는 걸 광고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열한 수준의 복제판이라는 악평을 들어도 이런 논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는 이득인데요. 그만큼 F-35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가격부터 운용성, 유지 보수 측면, 신뢰도, 전투력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세대 전투기 중에서 F-35를 능가하는 스텔스기는 없습니다. 그나마 KF-21 블락호크 2가 F-35와 동등한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수준인데요. 물론 단순히 공중우세 능력만 비교하자면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F-22가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유지 보수 측면에서 F-22는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한데요. 심지어 한 해 국방비만 1,000조 원이 넘는 미국조차도 소모되는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초기 도입분 33대를 강제 퇴역 조치했습니다. 비록 F-35도 비행 1시간당 유지 비용이 무려 5천만 원에 육박하긴 합니다. 하지만 F-22의 유지 보수 비용과
스텔스기의 전술적 가치를 생각하면 나름 싸게 먹히는 건데요. 게다가 지금 당장은 F-35가 아니라면 중국의 J-35나 러시아 Su-47이 유일한 대체제입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나 국제 정치 사정을 배제하고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믿을 만한 나라의 전투기가 아닌데요. 한마디로 F-35는 전 세계 스텔스기 시장을 독점한 우수한 기체입니다. 애초에 오리지널의 개념이 없는 중국으로서는 겉모습만이라도 따라하고 싶었을 만한데요. F-35급의 스텔스기는 전자전 장비를 보강하고 제한적이나마 스텔스,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구현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면 격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F-35는 F-15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8대 0으로 압승을 거뒀는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공군 체계를 갖춘 모든 나라가 양적 주력기로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F-35가 갖는 전술적 이점은 상당합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한 계산이긴 하지만 서로 동등한 숫자의 4세 대기를 보유했다는 가정이면 F-35를 상대방보다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가 공중전의 승패를 가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당장 중국만 봐도 J-35를 공개하면서 스텔스 기술을 완성했다고 설치고 있지만 정작 F-16급의 J-10 525대, J-11 225대가 양적 주력기입니다. 실전 배치까지 완료된 스텔스기는 J-20 50여 대가 전부인데요. 그러나 J-20은 카나드를 포함한 구조적 측면에서 스텔스 성능을 상당 부분 의심받고 있습니다. 반면 F-35의 유일한 단점은 시계 내 교전, 일명 도그파이트에서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전투기 엔진 중 가장 강력한 추력의 F-135를 탑재했지만 단발 전투기라는 한계, 저피탐 성능이 기동성 면에서는 발목을 잡는 건데요. 하지만 우월한 스텔스 성능을 이용해 미리 발사 위치를 잡고 BVR을 시작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F-35의 진짜 가치는 지상 타격에서 드러나는데요. 강한 엔진을 탑재한 만큼 최대 이륙 중량만 31,800kg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상 화력 지원 능력은 오히려 F-22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질적 주력기로서 F-35A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인데요. 3축 체계 중 가장 선제 대응인 타격 순환 체계, 일명 킬체인의 핵심 축으로서 F-35A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킬체인이란 적의 탄도탄 등 대량 살상 무기 공격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선제적 타격으로 방어하는 체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적성국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 돌입한다면 맞기 전에 먼저 공격해서 방어한다는 개념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논리인데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적성국이라 함은 북한과 중국을 의미합니다. 특히 F-35A를 활용한 킬체인은 대놓고 중국을 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죽하면 우리 군에서 F-35A를 최초 도입하기 위해 2011년 F-X3차 사업을 벌였을 때 간첩이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적 행위로 용해선상에 오른 4명의 인물은 직접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주동했는데요. 믿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는 그만큼 F-35A의 전술 가치를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국 천만다행히 간첩 개입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적성국에서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오히려 대한민국 안보에 이득이라는 말을 직접 실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방위사업청의 주도로 F-35A 20대 추가 확보 의결에 성공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F-35A 20대 추가 확보는 미국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는 FMS 방식으로 도입되는데요. 이 덕에 현재 미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F-35A와 동일한 성능의 기체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비 부품과 제반 장비, 후속 지원까지 일괄 구매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상당한 메리트를 제공하는데요. 2028년까지 총 3조 7,500억 원을 들이는 이번 도입 사입이 완료되면 우리 군에서는 도합 60대의 F-35A를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밀어내기식으로 F-4, F-5 같은 구형 전투기의 퇴역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 공군의 질적 강화는 당연한 수순인데요. 이제는 비행 테스트마저 위태로운 구형 기체를 퇴역시키는 대신 가장 최신의 스텔스기로 질적 향상을 노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4.5세대 미만 기체로는 F-35를 격추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앞서 말한 킬체인 능력 또한 압도적으로 성장하리라 분석됩니다. 애초에 60대면 현재 기준으로 아시아 최다 운용국이 되는 건데요. 단지 북한만을 위해 이 정도 수량, 성능의 F-35A를 보유하는 건 과유불급입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직접 저격하는 것이라 보는 게 옳습니다. KAMU 실제로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삼축 체계 전력 강화는 F-35A 추가 확보가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KAMD의 가장 핵심이 될 정조대왕함의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인데요. 이미 구매 계획까지 의결된 상황입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는 사거리 170km의 SM-2를 도입하면서 차후 SM 계열 대공 미사일을 전종 운용물 목표로 순차적 도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번 SM-6 도입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SM-6는 단순 사거리만 따져도 240터부터 460km로 SM-2의 배에 달하는데요. 게다가 마하 3.5의 최대 속도로 관성유도, 능동 레이더 및 반능동 레이더를 채용해서 현존하는 종말 단계 탄도탄 요격 함대공 미사일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북한보다는 중국을 염두에 둔 전력 강화인데요. 물론 북한이 고고도 탄도미사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중심과 효율을 생각하면 북한보다 중국이 더 큰 위협입니다. 당장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DF-15, DF-16만 봐도 사거리 1000km급의 SRBM인데요. 이 단계부터 탄도미사일은 본격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배치한 1인 DF-15, DF-16만 무리, 1000여 대에 달하는데요. 즉 SM-6 도입은 대한민국의 방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당하고 나서 하소연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우리는 6월 25일 전쟁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배워왔는데요. 이를 통해 배운 교훈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지나치게 노골적인 군사적 행보가 외교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걱정하지만 이미 중국이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오직 대한민국도 마땅한 자세를 취하고 이에 부족함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